그럼 내가 갈 수 있어. 네. 장막이 작아요. 숲으로? 숲으로? 러시아에서는 지금 옴스크 정유 공장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5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늘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공격하지 않았던 유일한 대형 정유 공장이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3,500km 떨어진 곳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 인해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크렘린에서는 크루스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오늘 점령된 크림반도의 케르치 석유 터미널에 대규모 타격을 가했으며 반도에 휘발유를 반입하려던 흑해의 두 유조선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마데르가 밝히기에 7월 첫 엿새 동안 우크라이나는 크림과 돈바스에서 37개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키이우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에 대응하여 러시아를 타격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압박이 러시아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그의 말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도 결국 협상에 나설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식통에 따르면 내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틴이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크렘린은 여전히 계속 싸울 태세인 듯합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 기자들은 대규모 동원령 준비와 심지어 10월에 러시아 국경이 폐쇄될 것이라는 내용까지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국가두마 선거가 끝난 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의 동원령에 관한 모든 소문 뒤에는 유럽연합과 나토 전체를 상대로 한 단순한 협박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올렉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모든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각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결국 우리까지 왔네요. 더 이상 날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진짜 터지네요. 제가 막 여기로 오고 있었어요. 정말 세게 터져서 무서웠어요. 이 순간부터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지 않은 대형 정유 공장이 공식적으로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낮에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러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던 마지막 대형 정유 공장인 옴스크 정유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의 다른 정유 공장들이 공격을 받은 후에도 어떻게든 러시아 내 연료 부족을 어느 정도 메워주던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도 결국 공격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신트 분석가들이 다음 공격 대상이 바로 옴스크 정유 공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아직 공격을 받지 않은 유일한 정유 공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정유 공장은 최대한 철저하게 방어해야 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드론이 그곳에 도달했을 때 실제로는 거의 아무런 방어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푸틴의 방공 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업 옴스크 정유 공장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 부지 내에서 명중이 확인되어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목표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군 특수작전부대의 드론이 전체 비행 경로를 따라 최대 3,000km를 이동했습니다. 3,000km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러시아 영토에 가해진 가장 깊숙한 곳을 겨냥한 장거리 타격입니다. 파이어포인트 회사의 디렉터인 슈틸레르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FP1 드론으로 공격을 가했으며 이 드론은 국경에서 3,400km 떨어진 목표물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옴스크에 있는 공장은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정유 시설로
연간 거의 2,200만 톤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정제 심도 중 하나인 약 99%를 자랑하며 이는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갖춘 공장임을 의미합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 점령군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항공용 등유, 디젤 연료, 고옥탄 휘발유뿐만 아니라 윤활유와 석유화학 제품도 생산합니다. 또한 이 공장은 러시아 연방 내에서 상위 열대 휘발유 생산업체 가운데 하나이며 그동안 타격을 받지 않은 마지막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개 정보 분석가들은 1차 타격 결과를 평가한 후 드론이 목표를 명중했다고 지적합니다. 옴스크 정유 공장에서는 원유 1차 정제 설비를 타격했습니다. 연간 약 85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진 11호 설비는 공장 전체 생산 능력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AVT-10 설비도 손상되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어 사실상 공장이 이미 폐쇄 직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공장은 드론 7대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 중 어느 것도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대부분의 드론을 격추시켰고 공장 부지에는 그 잔해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영상에는 드론의 잔해가 아니라 드론이 직접 명중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밤합 제작. 거긴 이미 너무 많아졌어요. 얘들아, 왜 이게 다 있는 거야? 앉아있어. 누구를 맞췄다면 죄송해요. 투프로요? 그런데요. 세상에, 대단하네. 그렇죠? 저기 공장이 엄청 크게 터지고 있어. 옴스크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은 1년의 정유 공장 공습 중에서 가장 깊숙한 공격이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의 정유 생산량이 2000년대 초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캄차카에서 칼리닝그라드 지역까지의 여러 지역들이 연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경에서 20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튜멘 정유 공장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2026년 초에는 우타 정유 공장이 공격을 받았고 그곳은 1750km 떨어져 있습니다. 5월에는 연간 210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가진 레닌그라드주의 키리시네프테오르그 신테즈 공장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즉 옴스크 공장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또한 5월에는 연 1700만 톤 생산 능력의 랴잔 정유소도 공격받았습니다. 6월에는 연간 1600만 톤 생산 능력을 가진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네프테오르그 신테즈 로코일과 최대 규모 공장인 타네쿠가 공격받았습니다. 니즈네캄스케 타트네프트는 연간 1250만 톤 여서드인 야로슬라블 정유소는 연간 1500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월에 한 번 공격을 받았고 7월 6일에 또 한 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볼고그라드 정유소입니다. 연간 150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1일에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역시 드론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름네프테오르크 신테즈 공장은 4월 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기름비로 유명해졌습니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그 지역에 기름비가 내렸습니다. 모스크바 정유 공장입니다. 연간 1200만 톤의 정제 능력을 가진 이 공장은 6월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는 2027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로이터 통신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투합신 정유공장,
러시아 내 상위 10위권을 마감하는 이 공장은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공장은 7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오늘 옴스크 공장이 타격을 입은 후 러시아에는 올해 공습을 받지 않은 상위 10대 정유소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이런 공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언젠가는 러시아의 모든 석유 산업이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물론 푸틴이 정신을 차리고 협상에 나서지 않는 한 말이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것은 오늘 공격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옴스크 정유소는 단지 목표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7월 6일 밤 우크라이나군은 또한 테스터미널 2를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단지 중 하나입니다. 점유된 크림반도에서 경질 석유 제품을 환적하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인용하자면 이 기업은 휘발유, 디젤 연료 및 기타 석유 제품의 수령, 저장 및 출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점령군을 위한 용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터미널은 케르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정보에 따르면 공격 결과 석유 제품 저장 탱크와 펌프장이 손상되었습니다. 구식 자료임을 강조합니다. 이 시설은 최대 120만 톤의 경질 석유 제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72만 톤의 액화 탄화수소 가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점령 이전에 기록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인들은 이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신 자료는 더 많은 물량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의 중단은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큰 위험이 됩니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군 총참모부에서는 슬라브네프티 야노스 정유 공장과 야로슬라브레 관제소에 있는 라인 생산 시설에 대한 성공적인 타격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소츠크 해양항해 유류 터미널과 레닌그라드 지역에 위치한 노보텍 우스트 루가 공장에도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소츠크에서는 2개의 유류 적재 스탠더가 파손되었고 3개의 석유 저장 탱크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에 따르면 7월 초까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고 Украинские удары вывели из строя 러시아 정유 설계 생산 능력의 약 43%. 지난 한 달 동안에만 60개 이상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저장 탱크가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크라이나 군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베르트 마데르 브로디는 7월 초, 즉 불과 6일 만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과 돈바스에서 37개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의 결과로 이른바 당국은 완전한 정전 사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데르의 인용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들어 엿새 동안 무인 시스템 부대의 드론들 때문에 크림의 전력망이 38번째로 끊겼습니다. 크림 점령자들은 크림 남부 해안의 모든 도시와 지역, 그리고 심페로폴에서의 정전 사태를 인정했습니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무인 시스템 부대의 드론들이 크림과 남부 점령지에서 37개의 에너지 허브를 집중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7월 6일 밤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조프해에서 타갈로크 지역에서 크림으로 향하던 2대의 휘발유 탱커를 타격했습니다. 문제의 선박들은 그림자 한 대의 강, 해양급 탱커로 각각 카피탄 바르민과 사나르사라고 불렸습니다. 무인 시스템 부대 책임자에 따르면 각각의 선박에는 7,000톤의 연료가 실려 있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드론들은 두 선박 모두의 조타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림반도의 월간 휘발유 수요가 한 달에 7만 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하루에 약 2,300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지역의 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조선을 이용해 크림반도로 휘발유를 들여오려는 시도가 바로 그 공급 정상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급 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요청해 키이우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논의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에서는 이 이슈를 더 자극적인 무언가로 덮어야 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거지 공격이 아니라 더 무서운 무언가를 논의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걸 다음으로 불러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크렘린에서는 키이우에 대한 공격조차도 러시아인들의 관심을 러시아 영토와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공격에서 돌리는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겁주기 수법과 우리의 서방 파트너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새로운 시도를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키이우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요청해서 그곳에서 러시아의 키이우 주거지 공격에 대해 논의하려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에서는 이 주제를 더 시끄럽고 자극적인 것으로 덮어야 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거지 공격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 이 단어를 따옴표로 묶어서 그런 것을 논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로사톰의 사장입니다. 달도 크루차토프시에 있는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 2의 건설 중인 이호기입니다. 이어서 도모가 디마 도적과 함께 자막 중에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 2 호기 건설 현장의 냉각탑을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지난밤에는 적의 드론이 레닌그라드 원자력 발전소와 스몰렌스크 원자력 발전소 지역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원자력 산업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공격으로 인한 영향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주지사 알렉산드르 힌슈테인에 따르면 밤사이 방공군이 쿠르차토프 방향으로 날아오던 우크라이나 드론 12대를 격추 및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차토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드론 한 대가 명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었고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크루스크 제2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운영 중인 크루스크 원전의 대체 발전소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 건설 결정은 2013년에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호기 건설은 2018년에 시작되었고 두 번째는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4월 로사톰은 1253메가와트 MW 용량의 1호기를 상업운전에 투입했습니다. 이 발전소의 4개 호기 건설은 2035년까지 완전히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우크라이나의 주거지, 특히 키이우나 다른 지역에 대한 곳에서 관심을 다시 한번 핵지향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호에스와 달리 있습니다. 수미주, 하르키우주, 우크라이나 남부 전체, 오데사주, 자포리자주 등 사실상 매우 많은 지역이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원전, 크렘린, 원전. 크렘린은 다시 한번 원전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데사주, 자포리자주 등 사실상 매우 많은 지역이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키이우에는 탄도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곳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접경 도시와
전선 인근 도시들을 항공폭탄과 같은 탄도미사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논의하려고 했고 앞으로도 논의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제가 분명히 예측하는데 그 회의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쿠로스크, 레닌그라드, 스몰렌스크 지역의 세 곳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푸틴이 이 모든 일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문제 외에도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이미 내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도널드 트럼프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만남은 백악관 대변인 안나 케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와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사실상 이란에서의 실패 이후 어떤 승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선거가 이미 매우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평화 중재자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보여줄 무언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까지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임시 합의가 영구적인 것으로 바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리로 내세울 만한 성과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관리는 로이터와의 대화에서 앙카라에서 젤렌스키와의 협상 후 트럼프가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연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트럼프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협상에 임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서 7월 4일에 트럼프는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이후입니다. 통화 후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푸틴이 인용하자면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장에서의 실제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전선 전체에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제 푸틴이 왜 바로 지금 콘스탄티노프카의 가짜 점령을 꾸며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날짜에 맞춰 트럼프에게 봐라, 우리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렇게 점령하고 도시도 하나씩 손쉽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즉, 젤렌스키를 압박해서 항복시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니까요. 우샤코프의 인용을 이어가겠습니다. 푸틴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미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정치적, 외교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러시아의 근본적인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선에서의 러시아 연방의 이른바 우위와 러시아 연방군대의 승리에 관해 한 말은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이 모든 것을 그다지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과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 방송이 녹화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은 전투를 중단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트럼프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푸틴도 압박을 받고 있고 이 상황을 끝내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이며 우리는 협상 중입니다.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끔찍한 상황이지만 제 생각엔 이 상황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끝에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 상황의 종료를 원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정말로 이 상황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토로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우 성공적인 통화를 했으며 양측이 결론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앙카라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이 열리고 이후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화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바로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마침내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푸틴이 실제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 군사 기자들은 하나같이 통제를 벗어나 크렘린의 새로운 지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판돈을 높이고 전쟁을 격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고전적 위협 전술입니다. 러시아에서 새로운 동원령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법률 계열
친전 Z 채널들은 최근 며칠 동안 새로운 동원령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사 전문 기자들에 따르면 크렘린은 9월에 있을 국가두마 선거가 끝난 직후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상황을 뒤집고 우크라이나의 기록적인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 연방의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오늘 크렘린이 120만 명의 병사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친전 채널 노보로시아의 유령은 동원령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런 전망을 전황의 불리한 흐름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정가들은 이렇게 씁니다. 인용하자면 자발적 계약병 모집을 장려하는 전략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선의 필요를 객관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손실 비율에서부터 현재 보유 인원보다 더 많은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까지 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국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쟁을 위한 모집으로 매달 2만 7천 명 2군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전선 손실은 이미 한 달에 3만 4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손실보다 적은 인원을 모집 중입니다. 또 다른 채널인 드녀브닉 라즈베드키는 크렘린이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이웃 국가의 지도부와 협상을 벌였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동원령 때처럼 징집 대상자들이 대거 도망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경이 서류상 열려 있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나 통제 강화, 그리고 인접 국가들의 비공식적인 조치들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컨플릭트 인텔리전스 팀 창립자 루슬란 레비에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면 동원령을 선포할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고 그들을 장비시키고 훈련시키는 등 막대한 재정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레비에프는 이런 조치가 그의 말대로 수년간 정체된 전선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새로운 동원령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 유럽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강화하고 나토 국가들을 공격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특히 이런 신호들은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의 부처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한 국가들의 목록을 작성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는 앞으로 그의 표현에 따르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분명히 유럽에 대한 위협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위한 경고입니다. 더욱이 전날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이것은 더 이상 특별 군사작전이 아니라 본격적인 전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유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만적인 침략을 외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페스코프는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러시아가 사흘 만에 키이우를 점령하려 했던 등 특별 군사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유럽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런 도발에 대해 유럽이 이제는 꽤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핀란드, 독일, 덴마크, 리투아니아, 노르웨이는 핀란드의 폭발물 제조업체 포르셋에서 만든 블로커 해상기를 시스템을 며칠 내로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규모는 수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이미 포르셋과 이 5개 나토 국가에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하자면 동맹국의 해상방어 강화입니다. 해상기류는 발트해 해역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곳의 항구들은 군사위기 시 병력 이동과 화물 운송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러시아와는 바다에서도 거리를 두기 위해 러시아 함정을 막는 거대한 기뢰 장벽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훌륭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은 가능한 모든 곳에서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담장으로 완전히 차단해 그 늪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서로 잡아먹게 두세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신을 잘 챙기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